권력을 상징할 수 있는 거는 일반인이 못하는 걸 하면 권력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높이가 주는 어떤 권력자를 이렇게 높인다라는 어떤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 공간이 지상 레벨에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그 기업의 방향성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채널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권력의 공간인데, 권력이랑 그것이 어떻게 이제 건축에 투영되는가, 또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민주적인 공간, 민주적인 건축, 민주적인 사회가 어떤 식으로 건축에 투영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 좀 준비해 왔습니다. 건축에서 권력을 의미하는 어떤 건축의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계단, 큰 기둥, 그리고 뭐 층고?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맞아요. 심플해요. 권력을 상징할 수 있는 거는 일반인이 못하는 걸 하면 권력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목조를 많이 썼으니까 얼마나 큰 나무를 쓸 수 있느냐, 전국에서 한두 개밖에 못 구한다 하면은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 정도의 큰 재료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이제 크고, 기하학이 또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대칭적인 기하학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떤 그 권력의 상징으로 이제 연관 지어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건 왜 기하학이었을까? 그 당시에는 치수 재고 측량하고 이거가 굉장한 기술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막 달나라에 막 우주선 보내는 그런 기술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은 못하는 기술인 거거든요.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대칭 구조가 굉장히 상징성을 많이 표출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사람들이 인지할 때도 그거에 대한 어떤 압도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완벽한 대칭이라고 하는 게 자연에 잘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어떤 인간의 기술로서 그 완벽한 대칭성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계단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높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막 조깅을 하는데, 창덕궁 앞에 그 길을 이제 저기 종묘소부터 막 이제 뛰어서 올라가요. 평소에 다닐 때는 진짜 모르는데 차 타고 다니면 더 모르고, 그게 살짝 경사가 있어요. 지형이 북쪽에서 청계천 쪽으로 대체적으로 내려가는 지형이니까 당연히 지형적으로 보면 그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계산이 돼서 서민들은 저기를 가려면 상승의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다른 이유도 많겠죠. 수해나 벌레, 해충 같은 거에서 벗어난 높이까지 쌓아서 한다, 뭐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높이가 주는 어떤 권력자를 이렇게 높인다라는 어떤 그게 생기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적인 레벨에서도 그 상승의 경험을 잘 이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파르테논 그 신전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뭐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이 그냥 보편적으로 갖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 뭐 서양이라고 저렇고 뭐 동양이라고 아니고, 이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차용해서 건축화시키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중학교? 막 이때 배우잖아요. 뭐 민주주의의 권력인 국민이 권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삼권 분립,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는 거죠. 이 세 개의 기관이 권력을 나눠 갖고 있다고 하니, 이걸 한번 건축적으로 봐보자. 그럼 과연 진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공간인가 하고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굉장히 아직까지도 권위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장벽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낮아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청와대는 경복궁의 후원이죠. 그러니까 경복궁의 이제 북쪽 에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넘어오면서 그런 기관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독립이 되면서 지금은 없어진 그 총독부 건물, 옛날 총독부 건물을 사용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90년대 들어와서 청와대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설계를 해서 실제로 그 짓습니다. 굉장히 뭐 이제 전통주의적인 양식으로 지어지고, 실제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웅장합니다, 실제로. 그 이슈가 최근에 이제 많았잖아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청와대가 대중한테 개방되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멋있는데 이렇게 느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뭐 너무 폐쇄적으로 뭐 있었겠는데, 뭐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 청와대가 언제 기획이 됐냐면은 노태우 정권 때 기획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기획이 된 게 대법원 뭐 이런 게 기획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건 저희 해석이지만 노태우 정권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화 되는 올림픽 하고 이제 이후잖아요. 여전히 군사 정권인데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사회다라고 하는 거를 건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보여주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많이 되는데 저는 여전히 권위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됐다고 봐요. 대법원을 생각을 하더라도 물론 법원이 권위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다가가기 힘든 공간이고 건물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는 게 법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캠퍼스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가가기 힘들게 돼 있고 이 모든 건물들이 굉장히 대칭적이에요.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법부 건물은 국회의사당. 이거는 뭐 박정희 시대 때 지은 건데 대충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다가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공간을 지나서 정면을 가게 돼 있잖아요. 거의 뭐 로마 빵데옹보다도 더 권위적으로 서 있는 게 국회의사당이거든요. 또 어마어마하게 뭐 우리나라 의회만큼 상징성을 가진 데가 미국 의회 건물이거든요. 건축적으로 멋있죠. 제가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뭐 의회 권력이 크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국민들의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저는 여전히 갭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건물을 보면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눈높이와 의회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지점은 건물을 보면 뭐 너무 극명하게 보이죠. 그거는. 저도 어떤 행정기관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쉽게 접근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메커니즘은 그거를 통해서 돌아가지만 여전히 국민들에 가까이 있지는 않는구나. 저는 권력의 공간들 이 진짜로 실제로 국민들한테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공표가 되려면 그 공간들 자체가 우리 일상에 그냥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전히 그 사람들의 세계는 늘 저렇게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건축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상 다 그랬죠. 로마 황제의 권력을 상징할 때도 있었고 교회 교황이 어마어마한 그 권력의 상징일 때도 있었고 그 당시마다 이제 권력성을 표현하기 위한 이제 공간들이 형성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럽에 막 여행 다닐 때 막 교회들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막 성당들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교황의 권력이 진짜로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력이었다 하면은 그만큼 다가가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일상에 묻어나는 공간으로 되는 거고 그만큼 우리 눈높이에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한 게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막 덴마크 어디 막 국회의원들은 막 전용차도 없고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더라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하는 의회도 그렇게 상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칭이 되는 거죠. 시청 같은 게 이제 또 마찬가지죠. 늘 상징적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런던 시청도 마찬가지고 별로 상징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좌우대칭의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막 앞에는 뭐 어마어마한 광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시퀀스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 같은 이러질 않아요. 뭐 스톡홀름 시청도 마찬가지고요. 스톡홀름 시청 같은 경우는 그냥 워터프런트에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쉽게 그냥 들어올 수 있고 뭐 토론토 시청도 마리 시청이지 완전히 거기는 그냥 퍼블릭 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그 사회의 민도나 이런 것들이랑 또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비판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왕조 시대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왕격화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의 공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들도 계속해서 변할 텐데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뉴욕에 링컨 센터가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 있고 그런 공연장 있는 건데 처음에는 그런 공연을 보는 게 굉장히 특수 계층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단도 굉장히 막 가파르고 어찌됐든지 간에 길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네들의 이제 문화를 향유하는 광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10여 년 전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굉장히 큰 숙제가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광장을 도로에서의 접근성을 쉽게 해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단 같은 거를 이제 경사로 굉장히 완만하게 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막 캐노피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다가 그 캐노피를 보고서 이제 막 들어갈 수 있게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은 늘 사회 변화에 반응하면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걸 보면 더 이상은 여기서 옛날처럼 여자들은 완전 막 드레스, 남자들은 턱시도 입은 사람들만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공연장이 더 이상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술의 전당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리모델링 같은 걸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도 이제 남부순환도로 레벨에서 이렇게 그냥 쓱 들어가면 약간 키즈 카페 같은 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저 위에 가면은 식당도 있고 제가 막 대학생 때 공연 보러 다니고 이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길의 레벨에서 완전히 그냥 이격돼서 저 위에 가서 그냥 공연을 보는 거예요. 거기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보자고 하면 옛날에는 그런 문화시설에 상업적인 공간이 들어가는 거를 상업시설에 이렇게 좀 하찮게 보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친숙한 게 중요한 거고, 사람들을 이제 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의 전당이 훨씬 장벽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게 정치적인 권력이랑은 다르지만 또 문화시설도 특정 계층이 소비하는 공간이 만들어내는 그 권력성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네네. 도로랑 완전 평지처럼 느껴지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치퍼필드라는 그 걸출한 건축가가 최근에 프리츠커상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설계한 건데 나중에 뭐 채널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기업의 오피스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공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로비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실제로 거의 뭐 미술관도 있고 물론 그게 건축주의 요구사항이었을 수도 있지만 또 건축가의 요구사항이었을 수도 있고 이게 도시 안에서 존재를 하는데 성마냥 폐쇄된 걸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 공간이 지상 레벨에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그 기업의 방향성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건축하는 건축쟁이니까 건물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은 층층 해가지고 최대한의 그냥 임대 면적 뽑는 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어떤 건축가를 고용을 했고 어떤 건축을 지었고 안에서 어떤 식으로 공공성을 제공하느냐를 보면 그 기업의 철학은 분명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롯데타워.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축인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사회는 자본의 권력이 제일 커요. 자본의 권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높은 게 롯데타워인 거예요. 어디 성당이 아니고 뭐 어디 대통령께 아니고 사기업의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사회에서의 권력은 자본에 있구나라고 하는 게 역증명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성당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성당이 그 시대의 최고 권력이었기 때문에 높이 경쟁을 성당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20세기가 들어오면서 기업이 된 거죠. 뉴욕의 뭐 스카이스크래퍼 경쟁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우리가 너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본화돼서 별 생각은 안 하긴 하지만 실제 지금은 자본 권력이 제일 큰 거죠. 기업은 국가 안에 있고 그럼 국가도 좀 철학이 조금 민주주의에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지자체 의회나 지자체의 어떤 뭐 행정기관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굉장히 열려있고 시민들한테 훨씬 더 친숙하게 하는구나 라는 데가 있을 거고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도 그렇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분산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공간도 그런 편인데 정치의 권력이든 자본의 권력이든 뭐 어떤 권력이든 저는 그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분산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언젠가는 그 권력이라는 단어 자체도 뭐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간이 사람을 압도하려고 하고 권위를 심어주고 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훨씬 더 각각 개인이 주체가 중요해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늘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 사진기 막 해서 막 이거저거 찍고 막 음식도 찍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냥 필름 카메라 할 때 막 하루에 딱 20장 찍으면 많이 찍는 거고 막 이럴 때 여행 가면 대부분 찍을 때 배경이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럽 여행 갔다 치면 배경이 뭐 성당이든가 뭐 아니면 뭐 에펠탑 건축이죠. 샹젤리제 거리 뭐 다 건축이죠. 그러면 거꾸로 왜 우리가 거기 가서 그걸 찍지 하는데 그게 하나의 그 시대에 어떤 상징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사회의 민도가 바뀌었다거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하면 저 국회의사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합의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회 철학이 있는 거고 사회 의견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저거는 뭐 필요 없지 않냐? 따르게 하자라고 이제 그 시대가 되면 결과적으로 건축물이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어떤 민주적인 사회로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